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지난 8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3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양강 구도로 압축된 상황인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경선이 끝나기도 전에 선거운동을 중단한 배경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요. 샌더스 후보의 결정이 미국 민주당과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샌더스 상원 의원이 경선을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사실 놀란 분들이 꽤 많고요. 그렇죠. 저도 CNN인가? 네. 속보로 이렇게 그만둔다 뭐 이런 거 보낸 거예요. 네. 이게 뭐야? 이렇게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전혀 그런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8일에 갑자기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16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권 도전에 꿈을 접었습니다. 사퇴 이후로 이걸 들었어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뽑히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 수가 바이든 후보보다 300명 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승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코로나19가 결심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중요한 시기에 국민을 보호할 능력과 리더십이 없는 대통령이 위기를 악화시키는 걸 보면서 나는 양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선거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경선 초반만 해도 굉장히 앞서 나갔거든요. 네, 샌더스 후보가 맞아요. 선두를 달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2월 29일에 열렸던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3월 3일에 치러진 14개 주의 경선이 동시에 열렸던 슈퍼 화요일 이후에 중도 온건파 민주당원들이 샌더스가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바이든 후보로 결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대의원 확보의 격차가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미국민의 90% 이상의 자택 대기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대중이 모이는 게 당연히 금지가 돼서 그렇죠. 선거운동, 주별 경선 이런 것들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유권자를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드니까 지금 역전을 해야 할 후보 주자로서는 굉장히 불리해졌겠죠. 네. 그래서 역전의 계기가 아예 마련되지 않으면서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바이든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힘을 보태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후보 사퇴한 거잖아요. 사퇴는 아닙니다. 사퇴는 아니에요? 좀 그럼 약간 뭐예요? 구분을 좀 미세하게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될 가능성은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남은 경선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계속 올려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경선이 앞으로도 치러지긴 할 거거든요. 미뤄지긴 했지만.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표를 확보하게 되면 샌더스 진영에서 추구해왔던 아젠다를 민주당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아, 나를 지지한 네, 대의원 사람들이 숫자가 이만큼이나 있다라고 하면서 샌더스 의원 측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공약을 더 진보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수 결의안을 낼 수 있는 1,200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샌더스 의원이 주장해왔던 게 전국민 공공의료보험, 공립대 무상교육 같은 진보적인 의제들이기 때문에 네. 이 영향력을 민주당 안에서 이 대의원을 확보해서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샌더스의 인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맞았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높았죠. 네, 국내에서도 네. 기대하시는 분들이 네. 적지 않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사실상의 우리식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네네. 하니까 뭐 이름은 계속 올려두고 네. 뭐 이슈를 제기하고 그러는 건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사퇴죠. 저는 후보 사퇴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후보 사퇴가 이 뭐랄까요? 그만큼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중간에 네. 이렇게 레이스를 끌고 왔다는 그것 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있는 건가요? 이제 두 번째 도전이 다 실패를 한 셈이긴 하지만 네. 지금 두 번의 레이스에 깜짝 등장을 하면서 아웃사이더로서 지금 성과를 거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진보운동, 미국 진보 진영의 의제를 부활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미국 정치를 혁신하는 성과를 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 번의 대선 도전을 통해서 풀뿌리 진보운동이란 걸 이끌어냈는데요. 왜냐하면 부자들, 기업들에게서 대규모 이제 후원금을 많이 받는데 정치인들이 샌더스 의원은 지지자들의 소액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데도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풀뿌리 진보운동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샌더스 의원의 영향을 받아서 2018년 의회 선거에서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진보적인 젊은 의원들이 많이 의회에 진출을 했어요. 그것도 이 샌더스 의원이 뿌린 정치의 씨앗이 이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정치는 좀 새롭게 누군가가 네. 자극을 좀 해줘야 네네. 돼요. 근데 오바마 전 대통령 이름이 거론되는 네. 이유는 뭐죠?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기사가 많이 났어요. 네. 왜냐하면 2016년 경선 때보다 샌더스 의원이 하차하고 승복한 선언이 두세 달 더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이제 경선에서 맞붙었잖아요. 네. 3, 4월에 이미 승산이 없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그런데도 경선이 다 마무리된 6월에 가서야 하차를 했고요. 그로부터 또 한 달 뒤인 7월에 거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못해서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두 진영 간의 갈등이 좀 빚어졌어요. 그래서 이후에 클린턴 후보가 후보로 지명되긴 했는데 경선을 정리하는 게 늦어졌고요. 샌더스 지지층이 경선 불복하겠다라는 정서가 펴지면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결국 샌더스 지지층을 끌어안지 못한 것이 지금 대선 본선에서 패한 것이다. 이런 원인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샌더스에게 원망을 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과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이번에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샌더스 후보를 많이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트럼프 재선을 막으려면 민주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똘똘 뭉쳐서 좀 이끌어냈는데 여기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섰다는 거죠. 왜냐하면 샌더스 의원하고 의원일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 의원이었으니까요. 친분을 좀 유지했던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진보 진영의 정신적 지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샌더스 의원이 뿌리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샌더스 의원 지지자들이 네. 바이든 후보를 좀 지지를 해줄까요? 일단은 샌더스 의원이 일찍 하차를 하기도 했고 네. 하차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대통령인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나는 함께 협력할 것이다 이런 자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샌더스 후보도 4년 전처럼 민주당 세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좀 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샌더스 지지층을 온전하게 그럼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게 지금 민주당과 바이든 후보 측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샌더스 의원이 남은 경선 기간에 대의원을 모은다고 하니까 이건 사실상 절반의 하차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지만 낙관하긴 이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양측 간의 정책이나 이념적인 간극이 좀 큽니다.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더스 캠프의 한 참모에 따르면 샌더스 지지자들은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이든에 투표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실제로 4년 전에 경합주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어요.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니라 분노를 했고 약간 보호무역주의 선호 성향이 조금 같았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택하면서 그게 승부를 갈랐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샌더스 의원의 지지층을 다 흡수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제 진짜로 자신의 능력을 검증할 시험대에 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주류가 밀어서 지금 후보가 됐는데 이제 샌더스 의원이 갖고 있었던 젊고 급진적인 지지자를 흡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시험대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총선 국면이지만 네. 경선 잘못 치르면은 네. 오히려 다른 정당의 지지자보다 네. 더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럼요. 아예 투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더 상처를 받죠. 네. 네. 그럼 바이든 후보가 좀 네. 샌더스 의원의 지지자들 좀 네. 품어 안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방안들을 내놓고 있어요. 선거 중단을 발표한 날이 8일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 9일부터 약간 샌더스 진영이 다가서는 그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건강보험이죠. 이 메디케어를 65세에서 60세로 낮추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어요. 근데 사실 샌더스 의원이 주장해 온 건 모든 국민에게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그런 제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령대를
지지율을 좀 낮추는 거는 샌더스 의원의 주장에 비하면 약간 작은 발걸음 있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또 중산층에 대한 학생들의 채무 변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바이든 후보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샌더스 의원이 주장했던 모든 학생의 채무 변제에는 미치지는 못하죠. 그래도 아무래도 진보 세력이 좀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샌더스 캠프가 여기서 만족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더 내놔라 약간 이런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양측이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우려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샌더스 측의 진보 공약을 대거 받아들이면 민주당의 중도 지지층이 또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이든 후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좌파 또 이런 프레임에 빌미를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샌더스 의원 측에 다가가긴 해야 되는데 너무 다가가면 위험하고 그래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의원들이 초반에는 네. 바이든 후보한테 그렇게 눈길을 많이 안 줬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렇죠. 민주당의 표심이 지금 굉장히 고령이잖아요. 사실 민주당이 강점으로 내세웠던 게 초선의 무슨 주지사나 상원의원 빌 클린턴이나 오바마 대통령도 이렇게 참신함을 내세워서 그렇죠. 네, 케네디 대통령도 예전에 그랬었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나이가 더 많습니다. 바이든 후보는요. 7선이나 되는 상원의원 출신이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생각했던 건 이번 대선에서는 백인 중도층을 잡아야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선 가능성.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과 공화당의 지지는 지금 굉장한 상황이거든요. 네. 정말 똘똘 뭉쳐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반면에 흑인 등 소수인종 유권자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층은 이미 표가 결정돼 있지만 표심이 백인 중도층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잡아야 대선 본선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오히려 도전자가 안정감이 있어야 그 백인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려서 지금 민주당의 표심이 바이든 후보에게 쏠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까 러스트벨트 말씀하셨지만 네. 경합주 구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되면?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동서부 연안주가 있고요. 반면에 공화당 성향이 강한 곳이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중남부주입니다. 사실 여기는 승부가 이미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매번 해보면 매번마다 똑같으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올해 대선도 그래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같은 러스트벨트 우리가 쇠락한 북동부의 공업지역으로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경합주라고 불리는데 이 두 곳의 표심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101명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당선에 필요한 걸 매직 넘버라고 하는데 매직 넘버가 270명인데 매직 넘버의 37.4%를 지금 러스트벨트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표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6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때 클린턴 후보를 정말 전격적으로 꺾으면서 승리 1등 공신으로 네. 평가받은 곳입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여론조사를 일단 해봤더니 바이든 부통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 2주 정도만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또 강점이 뭐가 있냐면 경합주의 하나인 펜실베이니아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표심을 또 되찾아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인 중서부의 백인 노동자 계층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유세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초반에 좀 경선에서 부진하니까 이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근데 이후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화려하게 부활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엎치락뒤치락 지금 접전이라는 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정치 분석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여론조사를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종합을 해봤습니다. 일단 바이든 후보가 플로리다에서 0.4%포인트, 펜실베이니아에서는 3.8%포인트 같은 6개 주 모두에서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앞서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11월 대선까지는 네,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요. 지금 네. 현재 결과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통령을 지명하잖아요. 네. 부통령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통령이 지금 바이든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 내년이니까 79세가 돼요. 그래서 네.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부통령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미국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이니까 보조할 조력자의 역할에 사람들이 기대를 훨씬 많이 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후보군 11명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성들인데 왜 여성을 선택했냐면 바이든 후보가 3월 말에 이제 인터뷰에서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부통령 후보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작년 12월에 민주당 경선에서 중도 하차했던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지역의 상원 의원인데요. 유일한 흑인 여성 상원 의원이에요. 이런 희소성이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 단련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에 능숙하기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미국 정치계에서 이 부통령이란 자리가 공격과 방어를 좀 해야 되는 자리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희가 역시 같이 경선에 나왔다가 사퇴를 하면서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던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인데 토론을 했을 때 논리 정연함이 돋보였어요. 네. 그리고 미네소타주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중서부 경합주 득표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는 점이 강점이고요.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3위를 차지한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입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맞대응을 하면서 떠오르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 모든 후보들 이름을 나열하기는 너무 시간이 모자라고. 네, 그래서 지금 3명만 지금 아주 중요한 3명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어떻게 이걸 잘 막아내느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방역 대책을 잘 세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잖아요. 네. 의료 물자도 굉장히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심지어 미국이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그렇죠.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에 최고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기 시에는 단결을 하면서 지도자를 지지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모든 경선과 선거 유세가 중단된 이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는 집에서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매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하면서 거의 대선 유세를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최고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게 40%대 후반에서 50% 초반 여기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효과를 감안을 하면 더 뛰어올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기서 지금 약간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이 서투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만약에 이제 코로나19가 진정이 돼도 장기적으로 악화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경제정책 성공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무너지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누가 되든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맞수가 이번 선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심판대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나요? 일단 6월 경으로 거의 대부분이 많이 미뤄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다시 지금 슈퍼 화요일처럼 치러져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워낙 7월 중순 이후에 열려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7월까지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죠. 한 달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로 전당대회를 미뤘는데 바이든 부통령은 전당대회를 하면 2, 3만 명이 모이거든요. 근데 8월까지 만약에 조금 위험한 상태가 이게 지속이 되면 이것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네, 그렇죠. 밀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가상으로 화상회의로 대체를 해서 한번 치러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 도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여튼 이래저래 네.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영향을 받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세계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